일소금 일부 내 고민에 파란불을 파란불을 켜줘 시간입니다. 와! 우리가 친구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주고 있잖아요. 혹시 지연 도생님은 고민 없으세요? 고민 당연히 있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급식에 뭐 나오지? 아하하하하, 매일 먹는 생각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얼른 우리 친구들 고민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강희 선생님, 오늘의 고민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고민 빠밤. 오늘의 고민 빠밤. 사람은 우주에서 어떤 존재예요? 저는 그냥 우주에 지나가는 먼지일 뿐일까요? 네,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하는 고민이죠.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기 태어났나? 아니면 대학 가서 취업하기 위해 태어났나? 우리는 이 끝없는 우주에서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잠깐 얘기해보자면 무인 탐사선 보이전 1호가 태양계 탐사 중에 수금, 지화, 목토, 천해, 해왕성 밖을 지나가다가 각도를 돌려서 지구를 촬영했는데요. 그런데 지구가 정말 너무 작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작겠어요, 그 멀리서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에서 인간으로 산다라? 정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강희 선생님, 오늘따라 감성 만땅이네요. 정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인가? 오늘따라 고민이 감성적이고 심오하네요. 그럼 우리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연 선생님, 요즘 과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만물의 영장? 그렇지만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 맞아요. 그리고 또 있죠. 웃기기 원숭이의 후손. 아, 그리고 또 있어요. 꿀꿀 돼지. 돼지와 인간의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연 선생님은 돼지인가요? 그럼 강희 선생님은 뭐지? 동물인가 인간인가? 하여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주를 통치하시는 증산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겠죠? 바로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깐, 지연 도생님은 누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아빠? 아니면 엄마 닮았다는 말도 듣고. 그렇죠. 우리는 아빠와 엄마를 닮았잖아요. 하늘, 땅, 우주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천지의 자녀,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생겨났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성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말씀인가 보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상제님 말씀처럼 동양에서는 사람이 하늘, 땅의 형상을 닮았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죠. 아, 소우주. 그런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하늘 땅이 대우주니까 사람은 소우주가 되는 거군요. 저는 하늘 땅 가운데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하늘 땅이 부모가 된다고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 땅을 천지 부모로 모셨는데요. 증산 상제님께서도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고 하셨죠. 와, 도전 마스터세요? 아이, 뭐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정도쯤이야. 아까 들려드린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가사 이런 내용이 있죠.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 오, 그냥 원래 듣던 노래인데 우리가 하늘 땅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사가 더욱 와닿는데요. 그쵸? 저는 이 노래 듣자마자
와, 대박. 이 소리가 정말 저절로 나왔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우주의 한 자녀로서, 하나의 소우주로서 한 명 한 명의 역사를 쓰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웃고 울고 하는 이런 작은 일들을 모여서 하나의 별로서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70억 개의 다양한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세계.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하는 우리 친구. 우리는 천재의 소중한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존재랍니다. 어마어마한 존재, 감동이네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니. 그러면 우리가 하늘 땅을 닮았다는 소우주라는 근거들이 많은데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소우주라는 근거를 찾아보면 우리들이 우주에서 엄청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소우주라는 첫 번째 근거, 빠밤! 우주사진! 우주사진이요? 네, 1986년에 과학 잡지 뉴사이언스에 실린 사진이에요. 영국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모든 별자리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합성한 사진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오, 저기 사람 머리, 저기 팔다리, 사람이 대자로 뻗어있는 모습.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자들도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소우주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죠? 그리고 이건 나선 성운인데요. 거대한 나선 성운의 모습이 우리의 눈동자와 참 비슷하지 않나요? 완전 대박! 우주의 눈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암흑물질을 바탕으로 생겨난 우주의 거대 구조인데요. 사람의 뇌신경, 이런 거 너무 똑같아요. 헐, 대박. 어디에 눈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다니. 우리가 소우주라는 근거가 또 있죠. 두 번째 근거. 빠밤. 인체의 구성 성분. 인체의 구성 성분이요? 강희 선생님, 우리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땀 눈물, 맨 마지막 숨을. 아예 아미티 내지 마시고요. 근데 비슷했어요. 정답은 바로 물이에요. 아, 물, 월월.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죠. 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피땀 눈물도 물이니까 맞힌 걸로 해드릴게요. 땀 눈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지구도 3분의 2가 물이라는 거. 아니, 이렇게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로운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사람이 하늘 땅을 형상해서 태어난 천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은 아니랍니다. 또 있다고요? 그럼요. 지구와 바다의 대륙이 총 몇 개죠? 5대양 6대주. 바다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또 뭐였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구에는 5대양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과 6대주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있죠. 아, 맞네요. 근데 5대양 6대주하고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장기와 관련이 있어요. 장기랑요? 왜 있잖아요. 허파, 간, 대장, 소장 같은 내장들이요. 아, 오장육부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장육부라고 하죠.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뜻하고 육부는 쓸개, 위, 대장, 소장, 방관, 삼초로 뜻한다고 해요. 오,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에이, 이쯤이야. 하여튼 지구가 5대양 6대주인 것처럼 하늘 땅의 자식인 사람이 지구를 닮아서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어낸 거 아니죠? 지어내긴요. 다 동양의학 서적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저도 도장에서 배웠다고요. 똑똑 지연 인정할게요. 대신 저도 질 수 없죠. 사람이 하늘 땅을 닮았다는 세 번째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소우주라는 세 번째 근거. 빠밤! 천원지방! 천원지방? 처음 듣는 말인데. 어렵지 않아요. 자, 따라해볼까요? 하늘천 둥그런 하늘천 둥그런 땅지 네모방. 땅지 네모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무슨 뜻이죠? 맞아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하늘은 둥글둥글 원만하고 땅은 반듯반듯 당정하다 라고 풀이할 수 있죠.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난 거랑 사람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뭐 비슷한 게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연님 머리는 어떤 모양이죠? 그야 잘생긴 모양이죠. 예, 그래요. 우리 머리는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발은 어떻죠? 글쎄요, 좀 발이 작은데?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발은 평평하죠. 그래서 머리는 하늘을 닮아서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서 평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따라해보세요. 천원지방. 천원지방.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제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난다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고 말씀하신 거랍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동식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만물은 천지의 자식인데 그중에 사람이 가장 신령한 존재라는 의미죠. 오, 그런 기쁜 뜻이 있었군요.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뿜뿜이네요. 이렇게 사람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고민도 풀고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도 고민이 풀렸나요? 네. 깨소금 2부에서 우주와 인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다고 합니다. 우주가 동그라가는 주기 같은? 가요 플리즈. 썰. 그럼 다 함께 깨소금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부로 뿅! 상제님 진리로 깨어나는 소중한 지금, 증산도 청소년 힐링 토크 깨소금 MC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새 세상 후청 가을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엔 증산 상제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섭리에 대해 다들 알아봤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생장 염장의 법칙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권혁필 포감님께서 이번에 생장 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 말씀을 먼저 제가 한번 읽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위이화라고 하느니라. 생장 염장이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태어나서 자라고 수렴하고 저장한다는 뜻인데요. 상제님의 말씀대로 천지, 우주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 생장 염장의 이치를 벗어나는 것이 없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날마다 반복되듯이 자연스럽게 반복된다. 그래서 생장 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자연은 생장 염장의 법칙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루와 1년의 시간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었죠. 네,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마디에 맞춰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요. 해가 반드시 동쪽에서 뜨듯이 아침, 점심, 저녁, 밤, 이 생장 염장은 불변하는 우주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봄이 되면 싹은 트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나게 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씨앗을 남기고 다음 봄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해당되는 것인데요.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그리고 노년기를 거쳐서 인생이라는 주기가 완성되는 것처럼 생장 염장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우주 일년에도 생장 염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주의 일년은 선천과 후천으로 크게 나뉘어요. 음과 양으로 나뉘는 거죠. 선천은 봄, 여름, 그리고 후천은 가을과 겨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봄에 인간은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문명을 또 개척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한없이 인류가 늘어나고 그리고 문명도 다양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가을이 되면 그 문명이 하나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성숙이 되어서 말 그대로 후천의 새로운 문명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모든 생명 활동이 이제 정지되는 빙하기가 오게 돼요. 다음에 어떤 우주의 봄을 이제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제 작은 구조와 전체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땡땡땡 구조라고 하는데요. 강한 선생님 혹시 알고 있나요? 프랙탈인가요? 아, 맞습니다. 프랙탈 구조인데요. 잘 알고 있네요. 네, 앞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하루라는 작은 단위부터 우주 1년까지 이제 생장 염장이라는 시간의 법칙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프랙탈 구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 언제 태어난 거예요? 그 질문 제가 답해드려도 될까요?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연입니다. 준비된 남자군요. 준비된 남자죠.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생 인류를 다른 영어로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슬기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슬기슬기. 슬기란 친구 혹시? 네, 그래서 현생 인류는 4만 년에서 5만 년 전부터 출현한 이제 크로마뇽인을 우리가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의 문명은 1만 년 전의 기후 대변혁으로 출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문명, 혹시 아틀란티스 보아시의 아틀란티스 거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그 아틀란티스 문명이 실제로는 플라톤 그리고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실제로 기록된 사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문명도 이때 사라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아, 그건 당연히 알죠. 신석기 시대잖아요. 1만 년 전에 보통 신석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우리 아영도 선생님은 신석기와 구석기의 차이점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나는 게 혹시 하나 있나요? 구석기 시대 때는 이제 채집과 사냥을 주로 했다면 신석기 때는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했다고 배웠어요. 어떻게 제가 원하는 답변만 이렇게 꼬집어서 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사전 되게 안 만났죠? 짰죠? 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농경 생활, 정착 생활을 하려면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1만 년 전에 이 지구에 급격한 기후 대변화가 일어났고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과학적인 통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1만 년 전이라는 건데요. 그 미국의 원주민인 호피족의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우주에 1만 년마다 항상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고 우리는 5번째 변혁을 거친 후에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틀란티스 문명 같은 경우도 1만 2천 년 전을 기준으로 사라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1만 년에서 1만 2천 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궁금하네요, 진짜. 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봤는데요. 대서양에 있던 문명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 흔적을 찾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문명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생장염장 법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증산도 도전에 보면은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우주가 순환하는 이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생장염장의 이치죠. 근데 여기서의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천지개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생장염장의 마디마디마다 이 개벽,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이 개벽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뭔가 느낌상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새에 180도가 변했다. 뭔가 큰 전환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근데 상제님께서는 이 개벽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셨냐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넘어가는 그 마디마다 일어나는 변혁의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우주 사계절의 마디를 개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개벽의 종류에는 우주가 사계절도 있다면 한 달도 있을 거잖아요. 한 달마다 일어나는 개벽을 소개벽, 작은 개벽이라고 합니다. 이 한 달의 주기가 바로 1800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신석기가 1만 년 전에 출발했다. 아틀란티스 문명이 12,000년 전에 사라졌다라는 그 만년의 주기가 바로 이 소개벽의 주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개벽이라는 작은 변화로 하나의 문명이 뒤집히기도 한 거죠. 다만 우리 인간과 인간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벽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주의 봄개벽과 가을개벽이에요. 봄개벽은 우주 1년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큰 개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을개벽은 이 인간과 만물이 완성하는, 어떻게 보면 개벽 운동의 끝판왕, 종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개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개벽은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후천개벽은 이제 여름철 말에 사는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서 직접 극복해야 되는 전대미문의 대변혁인 거네요. 네. 그럼 앞으로 열리는 시대는 이제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전 7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리니 모든 언어 동정을 통일하여 조금도 편색함이 없게 하리라.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서 창생을 다스리되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특색이 뭐냐면 언어 동정을 통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언어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어와 문화를 통일함으로써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한 거예요. 특히 이 후천이 되면은 종교나 문화나 인종으로 서로 차별하거나 싸우는 일이 없는 세상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무와 형벌을 없앤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주의 가을철이 열리면서 인간이 스스로가 성숙을 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전 성구를 통해서 이 후천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포항에 있는 상생의 손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상생의 손은 바다에서 솟아난 손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인데요. 하늘과 땅은 항상 맞붙어 있지만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마치 바다에서 손이 솟아나서 그 하늘을 잡듯이 우주의 봄, 여름이 성장을 해오면서 서로가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극의 시대를 지나서 자연과 문명의 큰 변화를 통해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명의 발전사 속에서 요즘에 뭐 남녀 평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아젠다들이 사실 등장한 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지금 한 200년도 채 안 된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어떤 상생의 시대 그리고 상극을 뛰어넘어서 남녀 동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을 개벽 후에 열리는 후천 가을이 바로 모든 성자와 철인들이 외쳤던 이상 세계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각 종교에서 외쳐왔던 불국토, 대동세계, 천국이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가을 개벽에는 우주의 가치관이 변화를 합니다.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2편 17장과 2편 18장에서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내가 후천을 개벽하여 상생의 운을 열었다라고 하시면서 상극과 상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선천 봄, 여름 시간대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상극의 법칙으로 흘러왔고 이 후천, 가을, 겨울 시간대는 생명을 완성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이 상생의 법칙으로 우주가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의 이길 극자인데요. 뜻을 풀이해보자면은 서로 대립한다, 서로 싸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반대로 서로 상자의 날생자, 살생자인데요. 서로 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극은 나쁘다, 상생은 좋은 거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 뜻만 들으면은 아, 상극은 좀 안 좋은 건가라는 느낌을 받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상극의 법칙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데 가장 필요한 법칙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가을에 이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항상 서리빨이 와야 된다고 해요. 그 차가운 서리빨을 충분히 맞아야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데요. 혹은 그 서리빨이 안 오거나 지나치게 춥거나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일이나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MC님은 누군가가 공짜로 밥도 다 주고 놀거리도 다 주고 컴퓨터에 핸드폰에 유튜브 다 볼 수 있고 그거를 다 제공을 해준대요. 예.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네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예. 근데 막상 저는 한 달 정도 그런 생활을 해보면은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나태해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런 시련이 없고 좋기만 하다라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항상 시련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온 것이죠. 즉 상극법칙은 선천 봄, 여름 동안 인간과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기 위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천이 오는 것과 상생의 세상이 열리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선천 봄, 여름 시간대는 음을 억누르고 양을 숭배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는 어금존양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 땅보다 아버지 하늘을 더 받들고 남자가 여자를 픽pap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원과 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후천 가을 개벽을 통해서 지축이 이동을 하면서 정음정양, 음도 하나요, 양도 하나인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생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꼭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전에 언급한 원과 한의 문제입니다. 우주는 이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기 위해서 상극의 법칙을 썼을 뿐이에요. 다만 이 상극의 법칙이 우리 실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올 때는 전쟁,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원과 한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원한의 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인간들이 쌓아온 원한이 폭발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인 이 천지가 이 우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의 해결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원한은 사실 어떠한 가르침이나 이론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상생의 세상, 가을의 세상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네, 상극이 참 깨닫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고 하셨습니다. 후천에 펼쳐지는 이제 상생의 세상을 상제님께서는 후천 성경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인류가 꿈꿔온 이상 세계가 바로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 상생의 세상인 거예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제님이 생장염장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도 알겠고 우주 1년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영도세님이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내용의 사실 결론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지구 1년과 우주 1년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지구 1년은 초목, 뭐 예를 들면 과일도 괜찮고요, 벼도 괜찮고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한 다음에 거두고 쉬는 이 생장염장의 단계를 밟아 나가지만 우주 1년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과 만물을 우주가 낳아서 기르고 완성시키고 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구 1년과 우주 1년은 초목과 인간이라는 농사 대상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자손인 인간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바로 인간 농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주는 인간이라고 하는 소주적 존재의 성숙과 결실을 위해 돌아가고 있고 우주의 가을은 선천 5만 년 동안 이룩하고 성장해온 문명과 영혼의 성숙이 실현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사람이 식물도 아닌데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고 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느 집에 자식들이 성공하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 감독님. 잘 모르겠어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들어봤어요. 제가 어른들께 인사를 잘 하니까 막 어떤 어른분께서 저한테 누구 집 자식인지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역시 황한 교수님, 여기 다 자식 농사 잘 지으신 분들 다 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 땅을 벗어날 수 없죠. 하늘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하늘 땅을 부모님이라고 하고 천지 부모라고 부른다. 그렇게 저희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길러 자식 농사를 짓듯이 천지 부모가 사람을 내어서 인간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도 들어있는데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직접 수확을 하듯이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인간 열매를 거두고 문명을 새로 열어주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되는 겁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셔서 실제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선천 봄, 여름 동안 인류가 쌓아온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 모든 문화의 정수를 뽑아서 정리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새 가을 우주에 새로운 진리를 내려주신 것인데요. 이것 역시 상제님께서 이 우주라는 밭의 주인으로서 우주의 농부로서 인류 문화를 정리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주의 목적이 인간 농사를 지어서 사람을 성숙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성자와 철인들이 선언했던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는 인간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 강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깨소금 함께 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후천 가을 세상을 함께 열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상제님 진리로 깨어나는 소중한 지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